대화 나누셔도 돼요. 소리 없이 대화 나누시면 됩니다. 우리 애들한테 제가 그래요. 마음껏 소리 없이 떠들으라 그래요. 소리 내지 말고 마음껏 떠들이라 그러면 애들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 조용해라는 말을 이해를 잘 못해요. 예, 소리 내지 말고 마음껏 대화하세요. 예.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이 쉽지 않은데 강의를 하루 종일 듣기도 어려운데 어제 오늘 이렇게 본래 하는 사람은요 힘 별로 안 들어요. 듣는 사람이 힘들지요. 예. 그런데다가 제가 미국 사정을 잘 모르긴 해도 이 토요일 날 시간 내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 내서 이처럼 앉아 있다는 것은 두 종류 중에 한 종류예요. 몰라서 앉아 있거나 아니면 미쳐서 앉아 있거나. 미쳤다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너무 사랑해가지고 예, 두 종류 중에 한 종류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처럼 집도 뛰쳐나와가지고 이 땅에 떨어진 이 광인 정신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제가 몇 시까지 해야 되니까 이제 물어보니까 4시 25분까지, 5시 25분까지. 제가 학교 공부를 해봐서 알거든요. 선생님이 안 오시면 왜 그리 좋은지. 시간 빨리 땡기겠습니다. 5시 20분까지 하겠습니다. 더 땡길까요? 5시 15분까지. 괜찮아요? 5시 10분까지. 그러면 5시 5분까지.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 웃는다는 의미가 공감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5시 10분까지? 아무튼 빨리 끝낼게요. 저는 이 사역을 오래 했기 때문에 오래 했다는 것은 그만큼 간증거리가 많이 있다는 소리겠죠, 그지요? 많은 간증거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부모와 상담해서 우리 아이들과 관계에서 얘기를 하나 재미난 거 해드릴게요. 수많은 아이들 경험해봤는데 그 중에서 여자아이 중학교 2학년 그 정도 여자아이 전형적인 ADHD예요. 그런데 아스퍼거 증후군까지 좀 있는 애 같아요, 여자애가. 제가 조사를 해본 건 아니지만 대충 이렇게 보니까 이 부모가 양쪽이 굉장히 똑똑한 분들이 ADHD가 좀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이 아이 엄마 아빠도 박사 석사였었어요. 굉장히 똑똑한데 또 성품까지 너무 좋아요.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계셨고 굉장히 점잖했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가정을 방문하는데 이 가정도 방문하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일 궁금한 게 애 방이에요. 애가 어떤 환경에서 생활하는가, 그게 제일 먼저 저한테는 궁금했어요. 그 환경이 어떤 교육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대충 알려주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람이 맹모 삼천지교, 우리 한국에 보면은 그렇죠? 환경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뭐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면은 대상관계 이론, 또 교육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면 비고스키의 환경 이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런 뭐 등등. 생각해보면 환경이 그만큼 중요한데 딱 가보고 놀란 게 뭐냐 그러면은 너무 정리정돈이 잘 돼 있는 거예요. 그게 ADHD의 특징이잖아요. 예를 들자면은 자기 물건이 이렇게 하나 딱 놔져 있으면은 요게 이대로 있어야지 5도만 각도가 틀려도 딱 잡아내는 거예요. 그 전형적인 ADHD입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걸어도 꼭 가는 방향으로 탁탁탁탁 이렇게 갔다 오고 하는 게 전형적인 ADHD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얘는 너무 좀 심했어요. 그래서 에콜라리아도 똑바로 했고, 뭐 하여튼 에콜라리아 아시죠? 똑같이 반복하는 거. 너 이름 뭐니? 너 이름 뭐니? 그러니까 이 애가 어떻게 나중에 커가지고 사회에서 직장 생활을 할까? 그래서 엄마가 궁금해서 저한테 이제 상담을 하게 된 것이죠. 이 애 어떻게 하죠?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하죠? 제가 뭐 아나요? 지금 뭐 특수교육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경험 만드는 것도 아니고 초창기니까 뭐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지내다가 애가 성인이 됐어요. 그래서 그 애를,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그 장애인 부서에 있는 애들을 저는 가능한 우리 복지관으로, 뒤에 복지관 설립해서 제가 복지관장으로 그 애들을 또 계속 다양한 영역 속에서 양육하게 되었죠. 그 직업을 갖도록 훈련도 시켰고요. 그 애가 그대로 성장해서 복지관에 왔어요. 이제 아이들이 크면은 이제 직업 문제가 생기거든요. 교육 문제 다음에는 이제 여가 문제 다음에는 성인이 되면 직업 문제, 그렇죠? 청년기 지나면 노년기, 노년기 지나면 은퇴 후의 삶, 이 다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청년기가 되어서 이제 학교 마치고 직업을 갖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직장을 잡아주지? 아주 고민이 된 거예요. 한두 애가 아니죠, 그죠? 근데 이 애는 ADHD니까, 야, 이 핸디캡인데 진짜, 핸디캡인데 이걸 어떡하지? 아이디어가 탁 또 생각나는 거예요. ADHD의 그 특성 중에 하나가 딱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딱 그대로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건이, 자기 좋아하는 기호 물건이 이렇게 나와 있어야지 방향을 바꿔도 안 되고 각도가 틀어져도 안 되고, 그렇죠? 없어지면 난리 나죠. 자, 그래서 이 특성을 반대로 역이용해보자,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걔를 어디다 취직시켰냐면요, 우체국에 취직시켰어요. 그 당시에도 중앙우체국이 있었는데 충무로에 그가 보면 우편, 그 옛날에, 지금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보면은 우편 번호를 다 적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분류를 했어요. 분류라 말 아세요? 여기 미국이라 참 조심해요. 그래서 이제 뭐 070 몇 번 이렇게 넣어야 되고, 그죠? 지방별로 이렇게 넣는데, 제가 이제 경험도 할 겸 해서 뭐 처음부터 이렇게 그 잡을 주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봉급도 없어도 좋고 하니까 경험상 뭐 그냥 한번 시켜본 거예요. 근데 저는 ADHD니까 정확성을 믿고 잘할 것이라는 이런 저 나름대로 확신을 갖고 한 거예요. 처음에는 서툴지요. 뭐 커뮤니케이션도 잘 안 되고, 근데 얘가 똑똑한 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하기는 힘들었지만은 계속 이제 그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코치를 해줬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작 코치를 붙인 거죠. 그래가지고 실수를 해도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근데 내가 똑똑해 놓으니까 그걸 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가보면요, 그 당시에 그 직장인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쫙 이렇게 케이스가 뭐라 그러죠? 함이 있으면요, 그 직장인 그 우체국 이쪽 직원은 턱 보고 척척척척 이게 날려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턱 보고 촥 날리면 정확하게 딱 들어가요. 촥촥촥 이렇게. 얼마나 빠른지요. 근데 우리 애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뭐 대조하는 것도 어려운데.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만큼 잘하는 반면에 에러율이 있어요. 에러란 말 아시죠? 실수하는 율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미국 오니까 놀란 게 있어요. 미국에는 애들도 영어를 잘하더구만요. 저는 십몇 년을 공부했는데 영어를 잘 못해요.
자, 아무튼 좋아요. 너무 잘하는데 에러율이 있더라라 그런 거죠. 근데 얘는 처음에는 잘 못했는데 정확하게 기억하고 정확하게 나중에 숙달되다 보니까 정확하게 넣었는데 에러율이 0%. 그래서 걔가 나중에 정식 직원이 되었고 우수 직원으로 포상까지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패러독스라는 것이죠. 예.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이 자폐적 특성 때문에 아무것도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착각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정말 잘했어요. 또 우리 애들 한번 하면은 막 계속 하잖아요. 정확한 시간을 지키고 출근하고, 예? 이 삐뚤어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 사람 볼 때는 자폐 아이가 너무너무 훌륭한 사원이 돼버린 것이죠. 저는 수많은 아이들을 직장을 직접 직업센터를 여러 가지를 가지고 그 아이들 직업 생활을 지원해 줬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너무 잘 알죠. 너무 잘 알죠, 제가. 예.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입장에서 판단하고 하는 것은 잘못, 오류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집 안에서 행동하는 거하고요, 나와서 행동하는 거 완전히 다를 수 있어요. 그 부모님들이 착각하면 안 돼요. 예, 너무 잘하는 애들이에요. 예. 저는 별거 다 해봤거든요. 교회 안에 카페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해보기도 했고, 뭐 별거 다 해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 대한 바른, 이제 그래도 비교적 바른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먼저 장애 자녀를 둔 부모를 또 다른 방법에서 한번 살펴보고, 부모의 정신 건강, 그다음에 이제 장애 자녀를 둔 부모 상담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모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원치 않는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해요. 예, 부모님들이 주로 그렇게 생각해요. 또 장애를 원하는 부모님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예. 또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부모님들이 장애는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고, 근데 많은 분들이 고칠 수 있다고 믿고 처음에 애 낳고 병원을 찾아다니고, 그 다음에 뭐 능력 있는 사람 찾아다니고 복지관 이곳저곳 기웃거리고, 저도 그랬으니까요. 예, 저는 이미 알고 받았으면서도 뭐 안 다닌 데가 없어요. 많이 다녔어요. 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많은 부모님들에게 그런 걸 많이 가르쳐 주지요. 자, 결국은 부모님들의 심리적인 고통들, 염려와 불안들, 또 상처들, 이런 것들은 그 어떤 것으로 안 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사랑으로 다가가야 되고 또 위로해야 되고요. 인간적 위로가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런 위로, 또 믿음의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심리적으로는 죄책감, 또 양육의 문제, 현실적으로는 경제적, 또 실제로 문제 행동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자폐 아이들 데리고 다니는 부모님들, 애들이 소유 개념이 없잖아요, 별로. 그러니까 뭐 가게 가더라도 그냥 눈에 보이고 하면은 툭 잡아가지고 자기 입에 들어가고, 그러면은 아이들이 겉으로는 멀쩡하니까 애 잘 키우라고 말이야. 손가락질하면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우리 애는요 ADHD고 뭐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상처를 갖고 자라는 것이죠. 생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고통들을 누가 더 뭐 이렇게 이해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겠습니까? 아무튼 굉장히 부모님들은 어떻게 보면 또 억울한 마음을 갖고 사는 분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고통이 집약적으로 나타나는 장애인도 참 우리가 대상으로 삼고 해야 되겠지만은 부모님도 사회의 일차적인 대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잘 모르고 시작했지만은 아무튼 부모님들을
화요 모임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교회 내에서 조직화 시켜가지고 부모님들 서로 교류하는 장, 정보도 서로 교류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가르치기도 하고 또 사랑을 나누기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했어요. 그건 지금까지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30년이 되는 지금까지도 하고 있을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사에게 이제 우선 대상으로 생각해라. 더 나아가서는 사에게 동력자로 생각해라라는 것이죠. 제가 생각해 볼 때는 부모님들은 특별한 은혜를 입은 분들이다. 특별한 은혜를 입은 분들이다. 장애가 특별한 존재라면은 그 부모는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반대의 논리죠, 그렇죠? 제가 성경적 관점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저 경우 보니까 그렇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보니까 장애가 눈물이요, 고통이요, 한숨이요.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아이 때문에 부모님들이 변화되고, 그래서 아이가 왼수가 아니라 복덩어리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거예요. 특별한 은혜를 입고 사는 분들이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모라는 특별한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분들이다라는 것이죠. 딱 두 가지로 강조하고 싶으면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특별한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부모 교육을 잘 해야 되고, 또 치료받고 회복된 사람들, 그래서 믿음의 꼴을 갖고 믿음의 자세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헌신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까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이들 찬양단 하는 거 봤죠, 그지요? 거기서 부모님들이 나중에 한번 사랑 캠프스 한번 들어가 보세요. 부모님들이 양쪽에 있었어요. 수화 찬양하고 애들이 가는 거 다 같이 갑니다. 어머니들이 다 그 안에서 플랜 짜고요. 제가 지금도 관계하고 있어서 잘 알아요. 그 회장도 제가 가르쳤던 분들이고 잘 알아요,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술의 전당뿐만 아니라 카네기 홀 여러 나라 다니면서 지금 케라 받고 다닙니다. 케라 받고 돈 벌고 다니고 있어요. 부모님들이 치유가 되니까요, 이제 그걸 이렇게 사역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애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사역자인 거예요. 훌륭한 사역자. 여러분 그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모님들을 잘 세우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죠. 선교의 대상에서 선교의 주체로 바꾸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이거는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사역자들은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고 변화된 인격과 이제 변화된 인생의 목표가 있어야지 사역자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직분도 믿음이 없는 사람 직분 주면요 깽판 치는 거예요. 함부로 세우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비일비재해요. 웬만하면 이제 집사 직분 주고 막 주는데요, 그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그렇게 해왔어요. 또 직분 주고 돈 받고 하는 이 일은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역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장애인들, 또 장애인 부모들, 그냥 동정과 구제 이 대상으로 생각했지, 어느 교회에서 동력자로 세워가지고 자리 주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밀어주고 이게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헌신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부 어머니 다락방을 만들었어요. 구역 모임 만들고 정기 모임 만들고 그 상담 교육을 하되, 처음에는 전문가 붙이고 제가 이제 했지만은 나중에 부모가 치유받고 회복되고 헌신해서 여러분 그 순조직이 있듯이 순장으로 세워보니까 이분들이 아픔을 다 경험했고 애들 키가 자라면서 여러 가지 과정들을 다 경험하다 보니까 제일 좋은 부모에 대한 상담자가 부모가 되더라고요. 그걸 저는 활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참 이렇게 팀 스프레드, 엄마들하고 같이 팀이 되니까 굉장히 시너지가 있더라라는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봉사도 참여하게 되었고 적극적인 모든 선교 사역에 다 임업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좋은 헌신자들이 부모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년에 그 사역들 중에서 뭐 가깝게는 매주마다 있는 엄마 다락방들요, 거의 안 빠지고 다 모이는 거예요. 예.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예. 아주 끈끈한 그 팀워크를 갖게 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는 부모님들, 그 장애인 부모님들이 특수 다락방이라 해가지고 그분들 이제 모여가지고 구역 순조직을 만들어 준 것이죠. 예.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간혹 한두 분이 이렇게 일반 다락방하고 왔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일반 다락방이라는 게 일반 구역 말하는 거예요. 일반 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냈어요. 근데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동일한 아픔을 갖고 있는 그 부모님들이 끈끈하게 돼가지고요, 너무 좋아진 것을 제가 오랫동안 봐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장애인 주일하면요, 전교인들 대상으로 바자회도 하고 애들 뭐 캠프한다 뭘 한다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그냥 먼저 희생하고 헌신해가지고 아름다운 그 동력자로서 사역을 했던 것을 제가 기억하게 됩니다. 저는 별거 다 해봤거든요, 진짜. 애들이 패션쇼까지 해봤습니다. 서울대학교 패션 의상학과 교수님하고 팀들이 와가지고 우리 애들 패션쇼까지 했고요. 전국 장애인 풍물대회, 전국 장애인 음식 만들기 대회 별거 다 해봤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부모님들이 정말 1등 동력자입니다. 1등 동력자. 그래서 부모님들을 치유하고 동력자로 세우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까 아버지 모임도 했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부모님들 모이면 엄마들은 잘 모이는데 반해서 아빠들은 잘 안 모여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아빠들 어떻게 좀 이렇게 모으면 좋을까? 저는 엉뚱한 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엉뚱한 일을 했죠. 제가 아빠들 모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모였냐면은 삼겹살집에서 모였는데 제가 광고한 내용은 뭐냐면 소주 한잔 합시다. 그랬어요. 소주 한잔 합시다. 그래서 삼겹살집을 딱 정하고 아빠들이 쫙 모였는데 소주를 한 잔씩 딱 돌리고 탁 건배. 다른 얘기 일절 안 하고 그냥 소주만 마시는 거예요. 그냥 계속.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 뭐 술에 대한 중립적 가치니까 저는 소주 마신 게 아니고요. 사이다가 또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위기 막 맞춰주고, 밥값 지불하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어머니한테 모니터링 해봤죠. 모니터링 해보니까, 야, 김 목사님 이거다. 이걸 하는 거예요. 소주 받아줬는데.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연락해가지고 아이들 지금 문제와 함께 평생 문제를 우리가 한번 논의해 봅시다. 교회가 적극적으로 도와줄 테니까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다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다락방이 시작이 되었었어요. 잘 됐어요. 자, 그래서 이 부모 모임을 정교화시키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좋겠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아버지가 있는 게 좋겠더라고요.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결정권을 갖고 하고 있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철저히 처음에는 외부 모임으로 시작해가지고 내부 모임을 끌어들였고 그 중에서 임원들 세우고 또 교회 모임까지 이렇게 만들게 됐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사역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부모님들의 그 마음 상태를 좀 이해해야 됩니다. 부모의 심리적 정서적 스트레스는 임신과 출산뿐만 아니라 자녀의 생애 주기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나타납니다. 욕구가 다 다르듯이 스트레스도 그 욕구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어릴 때는 교육에 집중하고 어느 학교에 보낼까? 여러분, 이 부모님들이 그렇게 상담을 많이 하세요. 일반 학교에 특수학급을 보내야 되는지 특수학교에 보내야 되는지부터 해가지고 담임 선생님 누가 좋은지 어느 학교가 좋은지 저야 뭐 저하고 잘하는 유경학교 교장 선생님 회장 옛날에 김태란 박사 있을 때 저하고 굉장히 친한 분이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뭐 특수교육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최근에 미랄학교 교장부터 김용환 교장부터 뭐 기라성 같은 사람은 뭐 특수 대학교 학과 있는 대학교부터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사역했으니까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친한 사람 보내고 싶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니죠. 저한테 우선순위는 A가 우선순위죠. A가 가장 합당한 학교나 그런 환경을 보내는 게 좋죠. 그래서 이런 이제 사역도 많이 했는데 이런 스트레스가 부모한테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애가 자라나면서부터 다른 욕구가 막 생기죠. 문제 행동도 애가 에이지별로 이렇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지금 문제까지 오고 이제 청년기에 맞아들면 이성 문제, 성 문제 이런 것도 강하게 많이 나타납니다. 부모가 해줄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도 교육자들이 많이 알아도 선생님이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부모는 심리적으로 상실감을 갖게 되고 이 죄책감은 계속 따라다녀요. 계속. 그래서 빨리 딱 해결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무력감, 책임감은 계속 생기죠. 그렇죠? 저한테도 지금 남아있는 게 책임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공통분모로 딱 나타나는 게 내 죽고 나면 어떡할까? 이거는 바뀌질 않아요. 현장에서 내가 믿을 만한 사람 있어도 이 책임감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스트레스예요. 장애 키우고 계속 양육한다 치면요, 친정가족뿐만 아니라 남편의 관계까지 어렵게 되는 경우가 참 많다. 아마 직접 경험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장애를 딱 갖고 있다 보니까 가족 방문도 줄어들더라라는 것이죠. 서로 눈치 보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사회적 관계가 형성이 잘 안 되고 축소되는. 그리고 뭐 장애 아이가 있으니까 다양한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겠습니까? 제일 큰 문제는요, 부부관계예요. 부부관계. 그래서 제가 그 상담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혼한 가정도 많이 받고 별가는 가정도 많이 받고 하여튼 뭐 아니면 도거든요. 그래서 어떤 가정은 장애이기 때문에 끈끈하게 유대관계를 맺고 더 좋아지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가정은 깨어지는 가정을 참 많이 봤습니다. 자, 여러분 부모가 어떤 심리적 단계를 거치는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들은 교사들 포함해서 저는 교육자 모두를 사역자라 그러거든요. 사역자들은 부모가 어떤 심리 단계에 와 있는지 딱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몇 마디 얘기해 보면 이 부모는 몇 단계에 지금에 와 있어. 이런 걸 잘 파악하고 있어야지 잘 위로하고 상담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계를 여러분 잘 파악하고 공부를 해야 돼요. 교사들도 지식이 첫째 많아야 돼요. 지식보다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많은 지식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사역을 잘하게 된 것은 제가 특수교육과 심리, 교육학 뭐 여러 가지들 본래는 제가 철학을 전공하고 또 이제 신학도 7년 하고 전공 분야가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지금은 별거 다 봅니다. 장애인 사역 때문에 다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특수교육과 관련된 모든 책들이요, 저 책장에 보면 벽이 있어요. 애들 때문에 그런 거죠. 애들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많이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들 어쨌든 자주 만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모님들이 갖는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은 부모님들은 자기 아이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나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교사는요, 그걸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알겠죠? 그래서 애들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죠?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데리고 자보고 애들 데리고 여행도 가보고요. 예. 엄마보다도 선생님을 더 좋아하고 저를 따르는 그런 선생님이 될 때 교육의 효과가 많이 나타날 거예요. 예.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 잘 이렇게 그만큼 아이들한테 신뢰를 주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감동이 돼가지고 목걸이, 반지, 또 돈까지 사들고 선생님한테 주고, 선생님은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상담까지 해준 생각이 나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 부모님들의 마음 상태를 잘 파악하고 있으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신뢰관계를 형성해야 되는데 부모가 선생님을 믿고 애까지 맡길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신뢰관계. 그만큼 그러니까 선생님은 미쳐야 돼요. 미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담 능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엄마는 많이 알아요. 엄마는 어쩔 수 없이 많이 알게 돼 있어요. 경험적으로. 그러나 전문적으로 딱 들어가면요, 엄마는 미안하지만 허당입니다. 허당. 전문적인 이론이나 전문적인 기술이나 이런 거 보면 엄마들은 허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 영적인 통찰력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갖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상담 처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상담을 받든지 간에 분명하게 처리해 줘야 돼요. 내가 못하면 교회에 알렸어라도 분명하게 처리해 주고 그 다음에 처리한 것을 부모한테 알려줘야 돼요. 만약에 처리할 수 없다면 왜 처리할 수 없는지, 언제까지 해야 될지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 상태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일 좋은 방법은요, 영적인 통찰력을 갖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면은 제일 좋아요. 마음이 다 보여요. 저도 처음에는 그게 몰랐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요, 어떤 사람을 더 봐도 마음이 딱 보이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참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부모님하고 관계는 신뢰관계를 했는데 그 신뢰관계는 무엇으로 형성할 수 있냐면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 참 사랑이에요. 인간적인 사랑은 안 됩니다. 부모님들은 여기 뭐 몇 분 앉아 계시지만은 부모님들은 애의 상처 때문에 강한 자아가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강한 자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역기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갖기도 쉽지 않고 애를 놓기가, 내려놓기가 쉽지를 않아요. 그것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강한 자아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은 외부의 정보를 빨리 받아들이고 싶다는 것이고 자기가 필요한 정보만 받아들이고 싶다는 논리예요. 나쁜 말로 하면요, 굉장히 어렵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어려운 마음을 어떻게 뚫고 들어가겠습니까? 무엇으로 뚫고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참 사랑. 부모가 볼 때 교사가 무엇을 하는지 다 보이거든요. 엄마 입장에서는. 아빠 입장에도 좀 그렇지만은 대부분 엄마가, 그렇죠? 직접적인 대상이니까 엄마는 특보모 다 보여요. 선생님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고 지적 수준이, 그러니까 애들 트리트할 수 있는, 케어할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특보모 엄마들은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를 감동시키려면 어떤 마음이 되겠습니까? 지식적으로도 안 되고요. 5년 차, 10년 차 그것 가지고 택도 없어요. 적어도 아이에 대한 이런 참 사랑을 갖고 있는가, 그걸 이제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상담도 마찬가지죠. 적어도 부모님이 선생님한테 상담할 수 있는 정도 같으면요, 신뢰한다는 거거든요. 그 정도까지 가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대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공통된 마음의 상처는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버림받은 마음, 굶주린 마음, 열등과 죄의식,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이러한 자세가 참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픈 마음의 구조예요. 누구나 갖고 있는 상처의 주소라는 것입니다. 이거 없는 사람 없어요. 근데 특별히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상처는 이러한 루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참 좋겠다. 마지막 골은 평생돌봄이라는 이런 환경과 여건들을 마련해 주면은 아마 부모님들의 마음이 많이 이렇게 안위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많은 걸 다 해봤는데 일터까지 다 제공해주고 했는데 평생 돌봄만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저도 조금 더 해주고 싶어요, 진짜.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이렇게 해주면은 참 좋겠다. 저는 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공평이라는 말이 똑같이 한다는 말은 아니라고 이해해요. 부족한 사람에는 더 주고, 그렇죠? 이게 공평이라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했을 때 똑같이 나누어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더 사랑해요, 편애해요. 그게 공평이에요. 제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공평이라는 복음적 가치를 저는 그렇게 이해해요. 그래서 제한을 두지 않고 약한 사람들한테는 더 가깝게 다가가는 이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경제적인 논리, 또 사회 가치적인 논리가 맞지 않다라는 것이죠. 교육위원회에서 A라는 학생, 일반 교육위원회 A라는 학생하고 장애인 교회 학교에서 A라는 학생하고 똑같이 1인당 얼마씩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 저는 그건 찬성하지 않아요. 제가 예산 집행할 때도 그랬습니다. 저는 정직하게 했습니다. 쓰고 남으면 다 쓰자, 이게 아니고요. 쓰고 남으면 반드시 돌려줄 거예요. 또 모자라면은 그 다음 해에 500%까지 제가 인상해서 요구를 한 적이 있어요. 깜짝 놀라죠. 제가 설명을 다 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왜 500% 올렸는지 쫙 설명해 주면은 장로님들, 목사님 찾아가세요, 담임 목사님 찾아가세요. 다 해결했습니다. 공평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부모 스트레스를 위한 상담, 이런 부분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게 좋습니다. 목사가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목사보다 더 나은 사람이 집사가 될 수 있고요, 집사보다도 더 나은 상담자가 부모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많이 봤어요. 부모끼리 붙여놓으니까 그 연조가 오래된 부모님 있잖아요, 그죠? 다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큰 아이를 두고 있는 부모님이 쪼맨 아이들 상담을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다양한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는 상담 창구를 만들어 놓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교회 내에 자조 집단을 구성하는 다양한 모습으로 자조 집단을 구성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모님을 잘 훈련시키고 치료받게 해가지고 동력자로 세우라라는 거예요. 예산 아끼지 말고 전적으로 지원해 주라. 저는 그래서 부모님 자조 집단에 묻지마 예산을 막 줬어요. 묻지마 예산.
영수증 필요 없는 예산, 즐기고 마시고 그냥 마음껏 쓰세요. 예. 글쎄, 그런 교회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한번 신뢰를 갖고 한번 해보세요. 예. 상담도 개별 및 집단 상담해야 되고, 부모 및 가족 치료해야 되고, 가족 캠프, 저는 가족 캠프도 종류별로 캠프도 종류별로 많이 해봤는데 제일 좋은 게 가족 캠프더라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하루는 애들만 가지고 하고 부모님은 저녁에 와가지고 애들하고 만나지 않는 상태에서 부모 치유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트레이스 디아스 프로그램 비슷하게 해가지고 평생 받아보지 못하는 접대를 해주고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해주면요 100% 치유가 돼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애를 누가 깨우냐면 부모님들이 깨우러 가고, 그래서 그 다음날에는 가족 프로그램으로, 그리고 부모 차량 타고 집에 갈 수 있도록, 이 가족 프로그램이 제일 좋았던, 가족 캠프가 제일 좋았던 기억이 남고요. 다양한 제가 프로그램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사들이 좀 어느 정도 트레이닝 받고 한 분들은 가정신방을 저는 했으면 좋겠다. 물론 가정신방은 담당 교육자의 허락과, 그렇죠, 지도하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꼭 가정신방을 해보면 도움이 참 많이 됩니다. 이것도 제가 좀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부모님 스트레스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20분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각 교회를 다니면서 바로 즉석으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어떤 부모님이 대구에서 질문을 해요. 병원장 사모님인데 아이가 큰 아이였어요. 여자아이인데 중증이었어요. 자, 우리 아이가 맨날 꼬집는다라는 거예요. 말도 못하지, 중증이니까, 그죠? 맨날 꼬집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딱 팔을 양쪽으로 보여주는데 시퍼렇고 노래요. 시퍼렇고 아주 노래요, 그냥 아주. 왜 시퍼렇다 못해? 나중에 보면 노랗잖아요. 양쪽 팔을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엄마가. 애가 맨날 꼬집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아이가 말 못하죠? 그러니까 말 못한대요. 본능적인, 그러니까 중증일수록 이성적 역할이 강조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자로 행동하는 거예요. 중증일수록.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본능적이고 감각적으로 사물을 판단하고 행동한다는 소리예요. 자, 제가 그랬어요. 꼬집는 강도가 어떤 때는 약하고 어떤 때는 세죠? 그러니까 맞대요. 어떤 때는 많이 이렇게 빨리 꼬집고 어떤 때는 지그시 꼬집죠? 맞대요. 왜 그럴까요? 꼬집는 것으로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증일수록, 아주 중증일수록 딱 한 가지 행동 언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적일수록 언어라는, 그렇지요? 더 나아가면 눈빛으로 이렇게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데 중증일수록 행동 언어로 표현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분 좋으면은 막 이렇게 살짝 이렇게 꼬집고, 기분 나쁘면 어떻게 꼬집어요? 지그시 꼬집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녀들 키우면 부모님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많은 스트레스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스페셜 에듀케이션 공부한 데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많이 이렇게 상담을 했는데 거의 맞았던 것 같아요.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와 신뢰관계 형성하고 좋은 상담을 해주기 위해서는 첫째, 잦은 만남을 통해서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크게 키우고 공감하는 능력을
키우는 게 더 좋고요. 그 다음에 크리스찬으로서 참 예절을 지키는 게 참 좋습니다. 그래서 부모님하고 신뢰관계를 빨리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여러분 학생에 대해서 꿰뚫고 있어야 돼요. 아까 IEP, ISP 다양한 용어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죠? 애들 행동 발달 상황, 관심 상황, 교육 상황 이런 것들을 꿰뚫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꿰뚫고 있어가지고 애가 어떻습니다. 뭐 어떻습니다. 앞으로 미래는 교육이 어떻습니다. 분석한 자료는 이렇습니다. 딱 내놓으면 부모님도 신뢰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신뢰하죠. 그런데 애에 대해서 잘 모르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뢰 안 하지요. 예. 말하기보다는 듣는 데 익숙하는 게 좋고요. 예. 올바른 듣고 올바른 질문을 할 수 있는, 예. 뜬구름 잡기 질문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1년 차부터 한 3년 차까지는 죄송하지만 잘 모를 거예요, 선생님들은. 예. 그래서 적어도 한 10년 정도 똑같은 애들 키워보면요. 예. 알고 빠르면은 3년 차 돼도 다 꿰뚫고 있죠. 성숙한 인격을 가져야 되고 아까 말씀대로 전문적인 능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집필한 책들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좀 사보셔야 되고, 어제 오늘 강의한 것 중에 이론 중심으로 성경적 이해 중심으로 제가 설명했던 것들이 제가 이번에 또 책을 통해서 연약함의 신비라는 책을 통해서 잘 이렇게 담아놨어요. 제가 가져오려다가 못 가져왔는데 무거웠어. 여러분 다음에 필요하시면 제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단 돈은 지불해야 됩니다. 자기 결정과 비밀을 보장해야 되고 말하기보다는 많이 들으라. 이게 상담 능력입니다. 자, 상담 내용을 아까 적시 처리해 주라 그랬죠? 예. 자,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것은 신뢰로 진행되는 상담이란 뭐냐?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상담이다라는 것이죠. 열매가 없으면 안 돼요.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 없는 사역은 가짜입니다.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은 틀림없이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열매로 내 사역을 규정할 수 있어야 되고 열매로 평가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열매 없는 사역은 꽝입니다. 내가 올바른 사역자인가 어떻게 알죠? 열매가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내가 크리스찬인 걸 어떻게 알죠? 교회 다닌다 해서 크리스찬인가요? 아니요. 가장 가까운 열매, 가족이 나를 인정해야 돼요. 저희 아내가 제가 목사로 보이고 인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 아내가 저를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저 아이들이 니나 잘하세요 이런 말하면 안 되겠죠, 그지요? 우리 아빠는 목사야, 최고의 목사야, 우리 아빠는 최고의 아빠야,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변에서도 마찬가지죠. 저를 아는 사람들, 저희 형제들, 저희 가족들이 내 동생은 올바른 목사야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크리스찬이야, 교사, 훌륭한 교사야 인정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위의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아야 돼요. 아시겠죠? 예, 이 정도 하겠습니다. 부모 상담은 끝이 없습니다. 또 다음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더 이렇게 자세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